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연을 맡은 엔투스 대표 손익성입니다. 네, 이번 강연 주제는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게임 업계에 있으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들었을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게임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이 아닌 분야,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웹사이트, 뭐 쇼핑몰, 아니면 설문조사 이런 데에 이제 게임성을 부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임 기법이나 게임 알고리즘 이런 거를 추가하여 게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게임처럼 재밌게, 그리고 개발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이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 있죠. 쇼핑몰이나 아니면 건물, 아니면 지하철 계단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게이미피케이션이 접목되어 있는데, 먼저 일반 이용자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좀 더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올라가면서 내가 얼마의 칼로리를 소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칼로리를 표시해주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계단을 밟을 때마다 그 계단에 있는 특정음을 내주면서, 이제 피아노 계단이라고 많이 하죠. 피아노 계단을 만들어 주면서 오르고 내리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게, 지루하지 않게 유도하는 이런 기법들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의 일상생활에 대표적으로 접목되어 있는 사례들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저희 회사에서 접목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교육용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교육용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기능 구현이 있겠죠. 교육용 메타버스,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콘텐츠에 대한 기능 구현. 그 기능 구현에는 일단 매니저, 관리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화면 공유 기능이 구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강사님들의 PDF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능도 구현이 돼야겠죠. 그리고 강사님들이 마련해 놓은 시청각 자료를 시청하기 위한 기능도 구현이 되어야지만 교육용 메타버스의 기능들이 모두 구현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줌과 팀즈가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줌과 팀즈인데, 이런 줌과 팀즈 같은 소프트웨어가 이런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교육용 메타버스니까 당연히 교육 내용이 들어가겠죠. 교육 내용. 네. 알고리즘이나 수학적 지식, 언어적 지식, 그 다음 문학적 지식 등을 이제 제공을 해주죠. 뭐 대표적으로 뭐 아이캔두나 이투스라는 이제 메타버스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업체들이죠. 구몬이나 빨간펜,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에듀윌, 이런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꾸준히 자료를 제공받아 가지고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을 더했어요. 이제 게임성을 부여한다는 뜻이죠. 플레이어를 만들고 이 메타버스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 목표를 줄 수 있는 미션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미션을 달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주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서 공부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OX 퀴즈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서 공부 이외의 시간에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플레이 시간을 늘리는 용도로 재미 요소를 넣어줍니다.
사실 기존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기존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래 저런 프로그램들은 목적성을 가진 목적성 프로그램이라고 많이들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목적성 프로그램에 게이미피케이션을 더했을 뿐이에요. 목적성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봤듯이 줌과 팀즈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성 프로그램에다가 게이미피케이션을 더한 이제 프로그램들은 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게더타운이나 알트스페이스 VR 정도가 있어요.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두 개의 장점은 명확해요. 목적성 프로그램의 장점은 쉽고 편리해요. 그냥 누구나 쉽게 링크만 있으면 들어와서 수업을 관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알트스페이스 VR이나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재미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제가 강연을 할 때 줌이나 팀즈로 강연을 할 때는 학생들이 수업이 딱 끝나면 모두 나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이거는 목적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게더타운이나 알트스페이스 VR로 수업을 해보면 크게는 아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나가지를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가서 이것저것 안에서 마련해 놓은 이벤트를 즐겨요. 뭐 대표적으로 OX 퀴즈나 아니면 낱말 맞추기, 아니면 뭐 요즘 딱지치기도 이제 선보였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줘요. 이 유저들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은 곧 그 안에서 어떤 수익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수익성 자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유저들이 그만큼 친숙해진다는 뜻이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면 한번 성공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성공한 메타버스에 어떤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한 메타버스에 대표적으로 노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굳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메타버스가 뭔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네, 다 아실 거예요. 먼저 노블록스 월간 활성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입니다. 네, 1억 5천만 명이고 하루에 평균 5천만 명이 접속을 하고 현재 기업 가치가 약 400억 달러, 50조가 좀 안 되는 단계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월간 이용자가 1억 3천만 명 정도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중 하나입니다. 기네스북 기록에도 오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메타버스인데 전세계 이용자가 2억 명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제 K-팝 공연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죠. 많이 이슈가 뭐 블랙핑크나 아니면 이제 다른 외국 가수들도 이제 공연을 많이 했고, 그리고 가장 콜라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찌나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로 해서 안에서 많은 아이템을 판매도 하고, 그리고 유저들은 그걸 가지고 장착하고 이제 자랑도 하고 다니고, 이런 환경들이 구축되어 있는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메타버스라고 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아니냐. 저거는 그냥 이제 뭐 게임 같은 건데. 근데 사실 메타버스 초기에는 메타버스의 조건에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VR, AR, MR이 이제 뭐 포함돼도 상관없는데 굳이 저 개발사들이 노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제페토가 다 포함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노블록스는 PC와 모바일 버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페토는 모바일 버전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정도가 이제 PC나 모바일, HMD, 그 다음에 콘솔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이 이유는 간단해요. 개발을 할 때 게임을
게임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타겟이라는 걸 잡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타겟층이라는 거는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디바이스 보급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안 사실이지만 디바이스가 모바일 PC, 그 다음에 콘솔, HMD 이렇게 있는데, 사실 보급률 자체가 디바이스가 모바일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모바일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 PC, 그 다음 콘솔, 그 다음 HMD. 사실 모바일과 PC장 합쳐도 9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한 게, PC가 그냥 PC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PC 같은 경우는 노트북과 데스크탑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사무용 노트북, PC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무용 PC, 게이밍용 PC로 또 나눠져요. 그런데 전체 점유율은 모바일, 그 다음에 PC에서 노트북, 노트북에서도 사무용 노트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기사를 잠깐 보시면, 기사에서도 보면 2020년 전체 PC 출하량이 3억 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억 3,510만 대가 사무용 노트북이라고 해요. 사무용 노트북 내지 이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압도적으로 보급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메타버스들은 이 타겟층을 가지고 개발을 했을 뿐이에요. 굳이 지금 콘솔이나 HMD 시장의 보급률이, 점유율이 그만큼 안 되는데 거기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는 쓰지는 않아요. 지금은 노블록스나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같은 PC 위주, 모바일 위주의 메타버스가 많지만, 언젠가는 보급률이 올라가면 이제 진짜 가상현실, 증강현실도 넘어가겠죠. 네, 그러면 앞에서 봤던 메타버스에는 어떤 게이미피케이션이 접목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픈월드. 오픈월드라는 거는 이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할 거예요. 오픈월드는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구성 요소나 캐릭터에 의해서 구성 요소나 캐릭터 의지에 따라서 안에 디자인 패턴이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아블로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미션을 클리어해야지만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따라, 개발자의 개발자가 유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예, 유저들은 그 미션을, 정해진 공간에서 미션을 클리어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게 예전 방식이었는데, 오픈월드 같은 경우는 공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같아요. 공간은 정해져 있지만 플레이어의 행동 반경이 자유로워요. 내가 꼭 길로 안 가도 돼요. 길로 안 가고 산을 넘어가도 되고 언덕을 넘어가도 되고 바다를 건너서 또 다른 육지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이제 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고, 오픈월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글로벌이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과 제약 없는 소통이 가능해요. 이런 이벤트 개최, 나만의 공간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안에서 이제 미니게임, 아니면 뭐 싸이월드처럼 나의 집 꾸미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제 공간이 바로 오픈월드라는 공간 안에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마인크래프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가 얼마나 넓은 땅을 제공해 주냐. 마인크래프트 크기가 약 36억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36억 제곱킬로미터라면 얼마나 큰지 모르시겠죠. 지구의 크기가 약 5억 제곱킬로미터입니다. 5억 제곱킬로미터인데 마인크래프트가 약 7배 정도 커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크기가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네, 이 가상 월드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공간을 오픈월드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은 이 안에서 어떤 걸 하냐. 뭐 대표적으로 청와대 시무식을 여기서 신년 인사를 여기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진행을 했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가상의 청와대를 만들고 귀빈을 초대해서 여기서 대통령께서 직접 신년 인사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블랙핑크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고 하면, 보통 콘서트나 팬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투어를 하죠. 미국을 갔다가 유럽을 갔다가 아시아를 갔다가 각 나라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비용과 경비를 처리하고, 그리고 유저들이 그거를 관람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해외에서 열리면 아쉬움만 달래죠. 하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동시에 10군데면 10군데, 100군데면 100군데 동시에 콘서트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저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셜 모임을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공간 제약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공간에 이제 뭐 모임, 그리고 이 안에서 행사, 이런 것들을 모두 진행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요즘 이제 졸업식, 입학식, 뭐 시무식, 종무식 이런 것들을 소셜 모임 같은 거를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대학교 입학식을 저희도 만들어 봤는데 사실 학생들이 엄청 신기하긴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죠. 직접 얼굴 못 보니까.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입학식 졸업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나이키에서 나이키랜드라는 거를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을 시켰어요. 사실 이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구현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겠죠. 땅을 구입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훨씬 적은 돈으로 나이키랜드라는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저들은 여기 와서 나이키의 모든 제품을 관람할 수도 있고 안에서 나이키 제품을 신고 입고 해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픈월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저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럼 한번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샌드박스란 개념입니다. 샌드박스라 하면 그냥 모래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래상자, 모래박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변에 가서 해변 모래로 자유롭게 성도 쌓고 뭐 인어공주도 만들고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샌드박스라는 개념은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레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샌드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블록스 지형 제작 툴을 제공해 줍니다. 이 지형 제작 툴로 모든 지형을 만들어서 올려서 저희들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형 제작 툴로 내가 다녔던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내 고향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사는 동네를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판타지적인 자연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샌드박스의 첫 번째 지형 제작 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노블록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오브젝트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 뭐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 차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상으로 생각하던 모든 것을 제작할 수 있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캐릭터 제작 툴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캐릭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면 자기의 취향에 맞는,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직접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캐릭터를 제작하면 거기에 따른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템플릿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개발자나 크리에이터 아니면 일반 유저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성공한 메타버스들은 모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샌드박스의 예입니다. 그러면 기존과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탑다운 구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개발사가 어떤 콘텐츠나 어떤 게임성을 부여를 해줘요. 그러면 유저들은 콘텐츠 소비만 해요. 일반 게임들이나 아니면 일반 어플리케이션들이 모두 그렇죠. 모두 개발사에서 만들고 유저들은 그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거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하지만 메타버스 같은 경우, 성공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바텀업 구조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생산 및 공유를 크리에이터가 직접 하고, 그리고 개발사는 그거를 공유만 해줍니다. 그러면 유저들은 그 콘텐츠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크리에이터 관련 이제 가장 중요한 메타버스의 중요한 점입니다. 탑다운 구조에서 바텀업 구조로 변경됐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크리에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창조자, 뭐 창작자, 뭐 개발자, 작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기존 구조가 개발사가 열심히 개발을 합니다. 개발자들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열심히 아이디를 짜내고 개발을 하고 유저에게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유저는 그 콘텐츠, 제공받은 콘텐츠를 즐기는 겁니다. 물론 대가는 지불해야겠죠.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즐기는 게 기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구조가 완전 바뀝니다. 한번 보시죠. 개발사가 크리에이터에게 개발 환경 제공을 해줍니다. 앞에서 보셨던 샌드박스 요소들이죠. 샌드박스 요소들을 제공을 해주면 크리에이터,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그러신 분들처럼 영상을 찍든지 무언가를 만들어서 개발사에게 콘텐츠를 제공해 줍니다. 콘텐츠를 제공해 주면 개발사는 그 콘텐츠를 유저에게 제공하는 환경 구축을 해줍니다. 그러면 유저들은 이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고 그게 콘텐츠를 즐깁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즐김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되고, 개발사는 그 수익 쉐어를 크리에이터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유저는 크리에이터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이런 환경이 구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크리에이터는 어떤 이익을 얻냐? 한번 로블록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로블록스에는 로벅스라는 화폐가 존재합니다. 로벅스라는 화폐가 존재하는데 로벅스는 일반 유저들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한 이 정도 가격이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그냥 캐시템 구입하듯이 로벅스를 구입을 하고,
유저들은 콘텐츠를 접속하기 위해서 로벅스라는 화폐를 가지고 입장료를 냅니다. 보통 확인해 보니까 25에서 1000 로벅스 정도 되더라고요. 이 화폐를 지출을 하고, 그리고 입장료만 내냐? 그건 아니죠. 콘텐츠 안에서 게임을 원활히 즐기기 위해서 캐시템을 또 구입을 합니다. 물론 로벅스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사는 이 입장료와 캐시템 구입한 로벅스를 크리에이터에게 수익 쉐어를 해줍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는 그 로벅스라는 화폐를 돈을 버는 거겠죠. 그러면 일정 이상 모이면 현금으로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환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숫자가 1200만 명이라고 해요. 1200만 명이면 서울시 인구보다 많죠. 서울시 인구 모두가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가 만들었던 로블록스에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 수가 6천만 개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6천만 개라고 하고, 제페토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가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있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아이템 같은 경우가 5천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로블록스에서 한 달에 이제 크리에이터가 5천만 원을 벌었다. 아니면 제페토에서 월 1,5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이런 환경을 이제 구축해 주는 게 성공한 메타버스의 이제 중요한 조건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메타버스의 마지막 조건, 바로 아바타 시스템입니다. 아바타 시스템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사용자 스스로 이제 2D나 3D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게임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일반 어플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가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의 자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크리에이터에게는 아주 중요한 매출 수단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중요한 입력장치, 소통의 매개체로도 활용이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분신, 또 다른 자아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왼쪽에 보시면 블랙핑크 제니가 있죠. 오른쪽에는 제니의 아바타가 있습니다. 이게 제니의 또 다른 분신, 또 다른 자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니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나의 아바타는 제니처럼 만들 거야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바타는 자기 자신의 표현이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취향에 따라 자기 어필도 할 수 있고, 가령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성 캐릭터를 할 거야, 여성 아바타를 만들 거야, 그러면 여성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고, 나는 여자지만 남성 아바타를 만들 거야 하면 남성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저는 마른 몸매지만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근육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기 취향껏 아바타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의 중요한 겁니다. 아주 아바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가상의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크리에이터에게는 아주 중요한 매출 수단입니다. 아바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바타가 입는 옷,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팔겠죠. 그러면 유저들은 그 액세서리나 아니면 옷들을 구입을 하고, 그러면 크리에이터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더불어 명품 브랜드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아이템을 출시를 하고, 이게 또 유저들은 구입을 하고, 또 다른 더 큰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바로 이 아바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정상적인 캐릭터였는데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 자기 개성에 맞는 아바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장의 규모가 약 50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약 60조인데 사실 500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유행이 발생하는 순간 시장 규모는 끊임없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의 입력장치, 소통의 매개체로도 아바타는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메신저를 사용할 때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죠. 그 이모티콘 역시 메타버스에도 존재를 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아주 중요한 매출 수단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모티콘으로 끝나냐? 그건 아니죠. 이모티콘이 곧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고 애니메이션으로 그걸 채팅보다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콘서트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크리에이터의 매출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크리에이터는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꾸준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죠. 이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메타버스의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그 중심에는 아바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본 게 성공한 메타버스의 조건들이에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건들. 그러면 여기서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 한번 살펴보면 게이미피케이션의 재미 요소 중에 이제 마크 르블랑의 8가지 재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미 종류가 뭐 감동, 환상, 서사, 도전, 연대감, 발견, 표현, 몰입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감동, 예술품을 볼 때 느끼는 재미. 굳이 예술품이 아니어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을 볼 때 그 느끼는 감동. 게이미피케이션의 감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상, 판타지라고 내가 상상하고 공상의 재미입니다. 내가 현재는 원룸에 살고 있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대저택에 사는 그런 꿈을 꾸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사, 이야기를 들을 때, 할 때, 이야기 속에 있을 때 재미. 보통 유튜버들이 많이 이러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것도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하고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연설이나 이런 걸 할 때 공감하고 이제 거기에 호응하고 거기서 느끼는 재미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의 재미 중에 도전, 챌린저라고 많이 하는데 어떤 문제나 어떤 이슈에 도전하는 재미 항상 사람은 도전을 즐기죠. 사람은 도전을 즐기고 뭔가 그 도전을 성공했을 때 느끼는 재미 그리고 연대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길드 시스템, 클랜 시스템을 이용해서 누군지는 몰라요. 상대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게임에서 만나서 같은 길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대감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느끼는 재미, 그 다음 발견의 재미,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재미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고 내가 어떤 재화를 주고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느끼는 재미 그리고 표현 이거 같은 경우는 아바타에서 이모티콘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재미 실제로 MZ세대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보다 전화로 대화하는 게 편하고 전화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채팅, 메신저 이런 가상의 수단으로 소통하는 걸 더 편해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MZ세대에게 훨씬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의 재미도 메타버스 안에서 모두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몰입. 사실 몰입이란 거는 위의 조건이 다 완성이 된다면
위에 있는 모든 게이미피케이션의 재미가 완성이 된다면 몰입의 재미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얼마나 게이미피케이션이 중요한지 지금 재미의 종류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투자증권 이상한 연구원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자료를 요약해서 유튜브 중에 한 분이 올려놓으신 자료예요.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한 게임으로 높은 밸류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이 로블록스에 다 녹아 들어가져 있어요. 로블록스가 게이미피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예거든요. 일단 현실과 가깝고 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첫째는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온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재미, 방금 앞에서 봤던 8가지 재미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블록스가 현실에 가장 가깝게 구현되고 이제 가장 근접한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메타버스인 거는 맞다. 하지만 만약 재미가 없다면 사람들이 들어올까? 라는 의구심을 던지게 하는 문구예요, 저게. 그래서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많이 대처를 하고 있어요. 2018년에 이제 입학식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다면 2020년, 21년에는 입학식, 졸업식을 메타버스 세상에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게이미피케이션이 더 들어가면 좋겠죠.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초대박을 냈어요. 하지만 오징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죠. 왜냐?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전 세상을 강타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메타버스 안에서 오징어 게임을 크리에이터들이 모두 구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저들은 실제로는 못하지만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네, 모두 구현할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이 접목되는 순간 모든 가상의 공간에서 그런 재미들을 찾아가는 그런 요소들의 증폭이 되면, 성공한 메타버스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저희 회사가 줌이나 팀즈 같은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교육용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강의실을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갖가지 기능들을 모두 만들었어요. 만약 게이미피케이션이 빠졌다면 유저들이 여기 와서 수업을 듣고 뭔가를 즐길까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줌이나 팀즈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남기면서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